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걱정 없는 생활 하고 계신가요? 돈 걱정 없는 노후 지금 준비가 되셨나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경필 작가의 딱 1억만 모읍시다 책에는 신경제 계층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득 형태로 구분하는 신경제 계층인데 부유층은 맨 위에 있는 계층, 오직 자본소득만으로 의존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민층은 일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계층이라면 오직 근로소득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산층은 이 근로소득과 약간의 자본소득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액으로 나누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자금이 생각보다 잘 안 모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를 모으면 부자다라는 이런 개념보다 어느 정도의 이제 여력을 갖고 있으면 나의 노후는 좀 안전할까? 내가 목표로 하는 금액들은 얼마일까를 좀 정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사람과 근로소득과 약간의 자본소득에 의존하는 사람, 그리고 자본소득만으로도 충분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저한테는 조금 더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에다가 약간의 자본소득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설명하면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 중에 어느 계층에 속하시나요? 지금 현재 근로소득이 있고 실거주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중산층에는 들어간 거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라든가 자본소득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서민층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민층에서 중산층 사이에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67년생 미소형입니다. 예. 예전에는 이 67년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67년생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뤄놓은 것 없이 지내온 세월이 있는 것 같아서 67년생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67년생이라는 이 단어가 좋아졌습니다. 저 스스로를 인정을 해주고,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만약에 이게 좋든 나쁘든 간에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펼쳐지기에는 그동안의 나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67년생 미소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약간의 자본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소득이 부동산에 집중이 되어 있고 월세에 나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현재 근로소득이 계속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 앞으로 향후 5년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조금 더 집중을 높여야 되겠죠. 월세와 배당이 나오는 자본소득으로 구성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로소득은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부유층의 자본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좋긴 하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일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길 원하게 됐습니다. 근로소득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만의 좀 기준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이라는 말이 좀 짠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짠하게 보이게 되면은 좀 슬프지요. 50대가 되면은 갱년기를 좀 겪습니다.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오고 남성분들도 은퇴와 조금 연관돼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앞으로 남은 게 뭔가? 앞으로는 뭘 하고 살지?'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또 체력적으로도 갱년기가 같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열심히 사는 자신의 모습이 짠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책임을 다했던 내 스스로가 좀 기특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기특했던 나의 삶을 인정을 해 주고 '앞으로 남은 삶에는 나는 얼마나 좀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방향을 조금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인제 일하지 않고 사는 삶을 많이 꿈꿨습니다. 왜냐면 50 대까지의 삶이라는 것이 인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을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제가 한 2년 정도 한 2022 년과 2023년 일하지 않는 삶을 잠깐 살아봤습니다. 살짝 번아웃도 왔었고 나를 챙기는 시간도 필요했고 실제 소득은 많이 줄었고 그리고 모아 놓은 자산 통장에 있는 돈으로 막 써 가면서 여행도 많이 다녔고 이렇게 해서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았는데요. 근데 실제 있는 통장에서 그 돈이 인제 나가잖아요. 나가고 더불어서 2022년, 2023 년도에 역전세가 다시 불기 시작을 했죠. 통장에 있던 돈이 훅훅 빠져나가는 게 너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50대 후반에 이런 '일 놓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인제 노후까지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삶이 그렇게 즐거운 삶은 아니더라. 활동할 수 있는 삶을 찾아서 보기로 했고 그리고 노후까지 즐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되게 고민을 오래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도 많이 했고 노후까지 즐길 수 있는 일을 나는 무엇으로 세팅할지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본소득은 돈 걱정 없는 생활비 나오는 그런 자본으로 구성을 해 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유로운 삶을 살다 보니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삶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을 수 있다. 오래 버티기 힘들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활기차게 인제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산층으로 가는 길에는 이 재테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필수라고 봐야 됩니다. 노후에 꼭 필요합니다. 삶의 경로 3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나만을 위한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책을 같이 봤었는데요. 사파가 막 그려 있고 되게 재미있습니다. 삶의 경로에는 3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배우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지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단계다라고 해요. 큰 맥락으로 나눴고 이렇게 0 세에서부터 80 세까지 웬만한 인생 경로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다 쭉 담았어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가 뭐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런 말을 쪼끔 했던 것 같고 또 저의 그런 걸 또 보고 우리 동생은 여동생은 "나는 언니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다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나는 되게 잘 살 것 같고 나의 인제 문제라든가 어려움은 그렇게 올 것 같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서 그 나이가 되어 보니 위에 선배들이 살았던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을 제가 그대로 따라서 밟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삶의 경로 3 단계를 쭉 봤을 때 저도 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보통 인제 20 년을 단위로 끊고 이렇게 60 대를 끊는데 요즘에는 고등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까지 전부 다 부모의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 단계는 배우며 지내는 단계는 25년 정도로 잡았고 독립해서 자립을 하는 그런 세 시간을 35 년을 잡았고 60세 이후 20 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서 90 세까지도 건강하게 살고는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거는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도 80 세까지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인제 더 건강하게 살면서 80 세까지도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에서 모든 거를 완성을 해 놔야지만 '그 이후 삶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 단계별로 보면은 앞으로 경험할 것들이 나옵니다. 특히 저희가 20 대에서 보통 30대 그 10년 단위로 넘어가는데 20 대에는 새로운 직장 그리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요런 단계
단계들이 좀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30대에 가면은 결혼하고 아이를 좀 출산을 하고 그리고 실거주 주택 마련에 대한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40대가 되면은 승진하고 퇴사하고 퇴사를 하는데 인제 원하지 않게 퇴사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약간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는 사례들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인제 그런 감정들을 좀 겪었고 실제 인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모든 단계에서 40대가 참 굉장히 치열하기도 하고 힘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대에는 첫 번째 건강에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해요. 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갱년기라는 그런 단계가 좀 찾아오다 보니까 몸 전체의 변화를 좀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안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를 맞닥뜨리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좋게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불안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60 대에는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60 대에는 그래도 자정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취미 생활을 좀 하고 여행도 좀 하고 그리고 활발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재정적으로 생활비를 받는 자본 구조를 갖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또 노동을 하는 삶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주변의 친구들의 사망, 배우자의 사망, 홀로 남겨진 삶 요런 것들이 오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인제 앞으로 저희한테도 다가올 거예요. 60 대가 돼가는 시점에서 보니까 앞으로 20 년에서 30년 정도를 잘 살기 위해서는 그나마 젊은 지금 즐기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좀 잘 만들어 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는 어떤 단계인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남들이 겪는 안 좋은 상황이 나를 비껴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이 옵니다. 예 대부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만 제외한다. 이런 거는 없다. 인생은 다 비슷하다.' 그럼 최소한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는 좀 검토하는 게 좋겠다. 10 년의 위치까지 가는 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10년 단위로 변하는 삶을 저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 60 대를 바라보는 67 년생이니까 저도 인제 60 대에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인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50 대, 40 대라고 하시게 되면은 저와 비슷한 삶을 10년 단위로 앞서서 먼저 인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40 대에는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어요. 10년 동안 거의 삶이 그 치킨집 안에서 12 시간 이상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외에 바깥 세상을 구경을 거의 못 했다. 약간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살 이유는 뭐예요?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성년이 되기까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걸 다 가르치면서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시기였지요. 50 대에 들어서는 인제 '투자 생활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자영업을 정리를 하고 부동산 경매에 입문을 했는데 경매에 입문을 하고 투자를 이어가면서 그런 경험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또 책을 쓰고 이런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다는 게 저한테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50대 훅 저한테 왔었습니다. 어느 시기보다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50 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60 대를 준비하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번에 2년 정도 쉴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여행하고 책 읽기였습니다. 특히 자기 계발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자기 계발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너 잘했어. 야 너 괜찮아." 너 이렇게 보상하듯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해 주는 거예요, 책 속에서. 앞으로 살아갈 때도 어떤 조언들을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또 얘기도 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자기 계발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시련이 닥치거나 그리고 어떤 전환점이 되었을 때 이럴 때에는 책 중에서 자기 계발책 몇 권을 이렇게 골라서 읽으시면은 다시 일어나고 싶은 용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내가 60 대에는 책을 읽고 또 그걸 나눠서 글을 쓰고 그리고 그걸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삶을 만약에 60 대에 이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0 대의 삶에는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나는 강의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눔하는 사람이다.' 정체성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소영 이 부테크라는 강의 플랫폼을 만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저의 행동, 발걸음이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용기를 많이 낸 겁니다. 인생 성공에는 5 단계가 있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겁니다. 누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갈 때는 이 5 단계를 반복하면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목표를 세우죠. 목표를 해서 막 달리다 보면 넘어져요. 문제가 생기죠. 뒹굴뒹굴뒹굴 굴러서 바닥까지 약간 내려갔다가 그리고 스스로 인제 챙기면서 진단을 합니다. '내 뭐가 문제이지? 그러면 이 진단된 거를 어떻게 해서 바꾸면은 괜찮을까?'라고 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면은 그때 다시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문제가 생겨서 넘어지고 스스로 진단하고 다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맞는 얘기죠. 네. 우여곡절들을 반복하는 요 단계들을 요렇게 굴러 갔을 때 인제 '인생이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확히 설정을 하고 두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이 당신의 목표에 어떤 달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방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문제를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의 근원을 찾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다시 한다. 이때에는 계획 수립할 때에는 혼자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이 무엇이냐면 앞서서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노하우, 지혜를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지혜를 빌려올 때 모든 컨설팅을 받기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책 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나갈 때 모든 걸 다 돈을 많이 들여야지만 해결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영원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도서관에 가시면 됩니다. 도서관에 가서 내가 문제가 되는 것들 키워드를 찾아서 한 3 권에서 5 권까지 빌려서 읽다 보면요. 거기에 해결책들이 수두루룩 하고 떨어집니다. 그중에서 나와 맞는 것들을 택하면 되거든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조언을 얻을 때는 항상 앞서간 사람들의 그런 경험담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해결책을 갖고 나갔는지를 참고하면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끝까지 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는 이렇게 단계별로 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계가 그 진화의 고리를 계속 이어갈 때 성장한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진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간절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용기,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도 진화하는 과정이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나이에 따라서 진화의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 경험 많아지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60 대에도 굉장히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냐? 이제 저는 한 번만 더 하고 싶고 그 후에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이 지금 시작하는 미소용 북테크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미소용 북테크 강의 플랫폼을 조금 더 활기차고 즐겁고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계기가 되고 도움이 되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생이신가요? 제가 인제 6-7 년생이다 보니까 "은퇴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또 어렵고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쪼금 더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근로 생활을 하고 싶다. 이제 회사 생활을 또 한동안 안 했었거든요. 다시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직장을 찾을 때 그래도 과거에 오랫동안 한 분야에 몸을 담았으니 해당하는 곳에 연락을 했는데 인제 이 나이가 걸리는 거예요. 또 월급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나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곳에도 취업하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과 상관없는 새로운 일들을 찾아서 취업 사이트를 막 뒤졌는데 말로는 그래요. "나 100 군데 이상 넣었어. 근데 연락 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하더라고요. '야, 이 나이가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연락 없는 것들은 아주 단순한 시급 뭐 이런 일들밖에 없어.'라고 해서 낙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다시 경매하러 가자."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인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을 찾기가 사실상 사회 구조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제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더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배움에 초점을 맞춰라." 예. 제가 인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용기가 당연히 안 나죠. 저도 굉장히 바닥을 좀 헤매고 감정의 굴곡도 심하고 '해도 될까?'라는 그런 의심도 많았는데 여기 중에서 저는 맨 마지막에 "전문가처럼 보이려 하지 말고 모르는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해라." 저한테 그렇게 도움되는 문장이었어요. "지금 모르는 거 배움에 초점을 맞춰라. 나이가 들었다고 다 아는 거 아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는 배워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새로운 걸 하고 싶으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시작해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네가 인제 한 분야에 오래 있었다고 그래서 나름 전문가라고 해도 이 전문가의 부담을 다시 내려놔라. 전문가도 그 위로 가는 과정에 진화의 과정에 단계에 있는 것뿐이다. 너도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냥 네가 모르는 것을 발견하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다시 나누어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된다. 이렇게 책 속에서 위안 아닌 위안, 나의 진단,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설정을 알게 됐습니다. 항상 책을 언제 읽냐면 새벽에 읽어요. 새벽에 5 시에서 6 시 이때 일어났을 때 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인제 오늘 뭔가를 진행할 때 의지가 되는 도움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 그런 기운들을 되게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소형 플랫폼을 만들 때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눔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라는 요 한 줄 때문에 굉장히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진행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성공한 사람들이 원칙으로 삼는 것은 재빨리 행동에 뛰어드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준비가 덜 된 것을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핑곗거리 엄청 찾잖아요. "나 아직 부족해. 몰라. 조금 더 알아야 돼. 이거 맞나? 계획 이대로 진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걱정만 앞서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굉장히 많이 발견하죠. 예, 맞습니다.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삶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즐겁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재빨리 행동에 뛰어들기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인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확신이 없어서 이게 맞죠.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걱정이 앞서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행동을 잘 못해요. 저희도 인제 가족이 이렇게 구성원들이 많잖아요. 전 MBTI를 보면 전부 다 각자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도 공통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개성이 뚜렷한 그런 가족의 구성원인데 그 I하고 E형을 내향적, 외향적을 봤을 때에도 행동하거나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존중합니다. 왜냐면 자기 성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성향 무시하고 남들 거 따라가잖아요.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되돌아서서 안 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가 어떤 것인지 검토하는 시간도 갖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 기간을 좀 갖는 것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생겨야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뒤로 할 수가 있는데요. 믿음을 갖는 방법, 책 읽기입니다. 제가 그랬죠. 관련된 책을 3권에서 5권 정도를 읽어보면은 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론적인 지식을 쌓고 그다음에 그런 경험 사례를 찾아보게 되면은 나의 해결책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돈 들이지 않고도 나의 인제 방향성까지도 찾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검증을 통해서 나를 시각화하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이거 괜찮아.'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을 때는 행동이 확실히 빠릅니다. 네. 이제 검토하는 과정은 항상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다음에 행동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월급 200만 원으로 10억 만드는 투자 공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제목 너무 훅하죠. 월급으로 10억 만드는 투자 공식이 있으면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여기에서 그 부동산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말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선 공부 후 실행은 투자를 확신으로 이끈다. 그래서 책, 영상 강의 이런 걸 아무리 많이 읽고 습득을 해도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 투자는 실물 투자다. 그리고 내가 보고 직접 느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며 익혀야 할 그 3층에 대한 지식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론 지식, 그다음에 경험 지식, 그다음에 그 지역 전문가의 지식까지 내가 알게 되면 이거 간접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는 확신하고 저희가 움직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론 지식이 필요한 부분 탄탄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 이제 수월한 것들도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지나가야지만 불안함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술렁술렁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남들이 해 주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로 습득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것들은 익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불안감이 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론 지식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경험, 그리고 어떤 해당하는 지역의 분석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이렇게 사례들을 찾아보다 보면은, 저희는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먼저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익힌 다음에 실행으로 움직이면은 그다음에 지속하는 거는 조금 더 빨리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요렇게 이론 지식, 선 공부 후 실행, 그 대신에 기간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급한 사람들은 막 1개월, 3개월 이렇게 정하기도 하는데요. 한 6개월 정도까지 시간을 나한테 주면은 조금 더 여유로워요. 그런데 우리는 새해가 되고 어떤 계기가 되면은 마음이 급해지죠. 뭔가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랬을 때는 최소 3개월 정도의 여유를 주시면 좋습니다. 3개월 동안에 첫 번째 달에는 이론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 책을 많이 보고, 두 번째에는 이제 경험 사례들을 찾아서 계속 보고, 그다음에는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임장을 하면서 지역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실제로 내가 그 지역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지를 경험을 해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하게 뭔가 실행하고 싶다, 최소한 나한테 3개월의 시간을 주시고, 만약에 좀 여유롭다 그럼 6개월, 그리고 돈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1년 정도의 시간을 주셔도 급하지 않습니다. 자산 증식이나 이런 게 1년 안에 몇 개월 안에 훅훅 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요즘에 단타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수익이 금방 뭔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게 계속 발생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강의비가 너무 비싸죠. 저도 1년 동안에 이런 걸 했습니다. 제가 SNS 플랫폼에서 뭔가를 어 수익도 창출하고 여기서 활동을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인제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그
바깥의 활동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니 저한테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좋았어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고 지식 사업이라는 1인 사업가에 대한 매력을 너무나 느껴서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오픈 단톡방에서 왜 홍보 활동하잖아요. 이것도 배우고 싶어서 여기도 또 집중해서 몇 개월 동안 하고 이제 유튜브만 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정체되고 뭔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가 조금 더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좋다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을 또 해서 공부를 또 하고 그리고 또 아니 이것도 아니야. 플랫폼이 역시 유튜브야. 라고 해서 다시 유튜브로 전환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족함이 뭘까?'라고 해서 또 강의를 듣고 릴스나 쇼츠폼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인제 챌린지를 하고 이런 과정을 1년 동안에 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얻은 수익이 제가 얼마일까요? 0 원입니다. 독서 관련된 모임을 통해서 들어온 건 있는데 그게 그리 크지 않았어요. 시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인풋은 많이 했는데 아웃풋이 아직 안 된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났는데 지금 인제 미소영 강의 플랫폼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동 1년 동안에 배웠던 것이 지금 저한테 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 '강의 플랫폼을 오픈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의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비가 너무 비싸니까 보통 요즘에 최근에 인제 기초를 가르치고 멘토링하는 인제 강의들을 막 모니터하고 있어요. 그런데 멘토링까지 들어가면 기본 300 전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비싸다. 나 인제 더 이상 여기다 돈을 들이면 안 돼. 아웃풋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강의비가 비싸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3 년도에 부동산 경매를 시작할 때 저도 돈이 진짜 없었어요. 최종의 그 탈출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를 택했고 그런 강의 비용도 너무 저한테는 비쌌습니다. 돈은 없는데 강의비도 부담이 됐을 때 첫 번째 한 것이 가성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 또 책 읽기였어요. 책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책이 너무 인제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제가 인제 그때 당시엔 관심이 있었던 게 월세 투자였어요.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돈이 있으면 자영업을 그만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으로 월세 받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서 월세와 관련된 월세로 세팅한 부동산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그 이후에 인제 어떤 결과 보유하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관련된 책을 쌓아 놓고 봤던 것 같습니다. 쌓아 놓고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생기더라고요. '아 나도 이런 방식을 지금 취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사야 겠다.'라고 생각한 건 구매를 했는데 그때도 그냥 구매한 게 아니라 유료 사이트 있잖아요. 무료 이용권 달려 있는 거. 그런 책을 위주로 또 같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짠내 나는 그런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강의를 듣는다고 곧바로 부동산 투자가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부담은 특히 부동산은 더 심하죠. 그래서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47 살에 처음 부동산 입문했으니까 늦게 시작을 했죠. 67 년생이니 여기에서 경험이 되는 거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 배움을 더 이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완성된 게 인제 미소형 플랫폼 미세형 묵테크 플랫폼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 미소영 제 소개를 인제 잠깐 할게요. 저는 소액 부동산을 위주로 했고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10년 경험을 한 경매 강사입니다. 그리고 3 권의 종이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저 스스로가 인제 "작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2017 년도에 첫 번째 책이 나왔을 때 저보고 누가 "작가님"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너무나 쑥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작가야. 어렵게 썼거든요. 그때 당시 스스로 '내가 만약에 종이책 3 권을 출간을 하면 그때 나는 작가라고 얘기할 거야.'라고 스스로가 정한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2023 년도에 책을 이때는 자의적으로 내고 싶더라고요.
연도수에 맞게 출간을 하고 보니까 이제 스스로 작가 미소영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종이책을 출간을 하고 있고요. 2026년도에도 그래도 출간을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직 그 내용은 없어요. 없는데 아마도 60대로 향해 가는 지금 저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경험담으로 에세이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 생각을 합니다. 사진도 옆에다 놨죠. 왼쪽에 있는 거는 2017년도 첫 번째 책이 나왔을 때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시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2023년도에 마흔 당신의 노을을 미리 준비하라 책을 출간한 다음에 유튜브 촬영했던 중에 하나를 캡처를 한 겁니다. 나름대로 2017년과 2023년의 모습이 외모의 모습도 많이 변해 있죠. 앞으로 2026년도에는 또 어떤 모습이 될지 이제 저도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경매를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영업을 하면서 10년 동안 갇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국을 좀 다니고 싶었어요.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남편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부동산 입찰도 많이 했고 그런 시간들이 여행처럼 저한테는 다가왔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이제 저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많이 쌓았는데 처음에는 월세 수입을 위해서 빌라 경매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니 시세 차익으로 전환을 하면서 아파트를 위주로 경매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액 빌라하고 아파트 투자인데 차후에는 이제 아파트 투자가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소액으로 진행하는 전국을 대상으로 많이 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022년도에서 2024년 사이에는 솔직히 투자는 멈췄고요. 관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역전세가 오면서 만약에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면 이제 사기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땐 조금 무섭더라고요. 이게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 이제 지금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해서 잠시 쉬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이제 다시 부동산 투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매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을 매매와 낙찰, 경매 낙찰 많이 숫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10개 미만이긴 한데 그 전에 많이 해서 50, 60, 70개까지 이제 다 정리가 됐죠. 이런 경험들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시로 이제 인천에 있던 물건인데 이건 갭 투자였습니다. 매수를 2억에 했는데 전세가 그때 당시 1억 9천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가격에 대한 그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거는 이제 매도를 이제 작년에 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했죠.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다운됐었으니까. 1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났었는데 세금 떼고 하게 되면은 전세금도 많이 올렸었고 실제로 손해 주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고점을 찍을 당시에 만약에 내가 매도를 했었다 그러면 수익이 2배가 됐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 전세가 올라가는 지역의 아파트를 갭 투자하는 경우들도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기에 있는 물건인데 이때 당시에는 공시지가 1억 미만에 있는 것들을 법인 명의로 해가지고 단타를 칠 때였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되게 많죠. 20평대 아파트인데 가격의 움직임이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여기를 가격이 오를 거야라고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진짜 시세보다 많이 싸게 받았어요. 9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받았거든요. 근데 얘를 수리 상태도 나쁘지 않아서 일부만 살짝 고치고 청소해서 1억 2천에 매도했습니다. 이 기간은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있다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으면은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매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측한다라는 게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고 또 하나는 경북에 있는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엔 낙찰받아서 했던 물건들인데 이것도 수익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가에 매수를 해서 수리를 잘하는 거예요. 잘해가지고 곧바로 매도를 하는데 매매사업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낮은 물건들도 거래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매매와 전세 움직임이 거래량이 참 많은 단지예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거의 90%잖아요. 전세 사는 사람들이 돈 조금만 보태면 실거주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인테리어가 쌍박하게 잘 되어 있고 정말 이런 집에 살고 싶어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놓으면 전세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을 저렴한 물건들은 좀 수월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단타를 1,000에서 2,000 정도 남기는 사례들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그 인천이라든가 경기권의 빌라들 있잖아요. 거래가 잘 안 돼서 가격이 많이 다운된 빌라들을 매수해서 수리해서 되파는 작업을 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이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부동산은 인테리어를 통해서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내가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방법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거주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분양된 아파트를 회사에서 전세로 계속 돌리면서 보유하고 있다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니까 이제 분양을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5억대에 매수를 했는데 그리고 실거주를 했죠.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이제 10억대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아파트를 실거주의 목적으로 매입한다 그러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예. 지금 분위기가 혹시 안 좋은 지역에서 실거주성으로 좋은 그런 단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측이라는 건 어렵지만 부동산이 좀 저렴하다,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실거주하는 거는 언제든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실거주 이렇게 해서 10억에 형성이 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주택연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이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명이 이제 55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공시 가격이 12억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뭐 주택,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주거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대상이 많이 되죠. 그리고 다주택자인 사람들도 부부가 소유한 물건이 공시지가 12억 이하이면은 그 주택도 합산한 가격이 그 이하이면은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도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주택자나 다주택자여도 합산 가격 공시지가 12억 이하이면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팩트가 정리가 된 거겠죠. 그랬을 때 이제 지급 방법을 한번 봤더니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연금이 이제 70세인 부부가 탄 경우에요. 3억 주택으로는 한 달에 약 90만 원 정도, 10억 주택인 경우에는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를 이제 수령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실거주 주택이 10억 정도의 주택일 때 가격이 형성이 되어져 있을 때 그 가격으로 주택연금을 들으면 70세에는 300만 원 정도의 월 수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노후 생활의 생활비를 주택으로 연금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정해 볼 수 있겠죠. 네. 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소액의 빌라들도 있기 때문에 월세화 시켜야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전세 제도가 무너지고 있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월세로 다시 전환하는 방법들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제 1억대의 주택인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을 받을 수 있고 2억대는 2천만 원에 100만 원, 3억대는 3천에 150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월세를 어떻게 세팅할지도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거주 외에 1, 2주택을 월세 받는 주택으로 세팅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60대 전후로는 앞으로 30년 동안 살 주택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돼요. 앞에 이제 살아온 거고, 내가 앞으로 3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30년 동안 거주할 주택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 12억 이하로 하게 되면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랬을 때 교통하고 병원
그리고 인프라, 갖춘 곳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통이 발목에 묶이면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아요. 뭐 자녀가 맨날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면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첫 번째, 혼자서 병원에 다닐 수 있는 근거리에 그런 병원이 많은 곳, 이제 그 외에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주택을 실거주를 마련을 하시게 되면 노후 생활이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요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얘기로 보면 이제 부동산 주택 경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엔 남편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같이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합류를 하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하게 됐죠.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임장 여행이 나쁘지 않더라. 예, 굉장히 좋더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가 됩니다. 진화가 돼서 부부 임장은 저희가 이제 중년이잖아요. 50대이니까 중년에 데이트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집이 아니니까. 실은 저는 부부 임장 여행이 너무나 삶에 활력을 주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년으로 갈수록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중에 한 가지를 부동산 경매 기술을 익혀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40대가 되면 실거주 주택하고 투자주택 같이 검토해야 되겠죠. 근로소득 플러스 사업소득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매매 단타를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사업자도 내야 되니까 사업소득. 40대에는 재테크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워낙 늦게 했고 자산 형성이 굉장히 늦었어요. 커지는 것도 파이가 너무 작아요. 조금 더 일찍 시작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은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40대가 되신 분들은 꼭 재테크도 같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50대가 됐을 때에는 직장 생활하고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추가적인 사업 소득으로 부동산 경매라든가 다른 일도 괜찮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연금 소득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60대 넘어서 닥쳤을 때 하려고 그러면은 빠듯하잖아요. 60대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50대에 어떤 부분들로 이 연금과 관련된 소득을 만들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대에 맞닥뜨려서 하면은 또 어려워요. 그래서 50대에 한번 인생이 변한 점이잖아요.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조금씩 이제 밑밥을 좀 깔아 놓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상으로 저는 SNS 플랫폼을 선택을 한 거예요. 실적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SNS 플랫폼이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후에는 저도 제가 배운 거를 다른 뭐 부동산 이외의 것도 나눌 수 있는, 무료 나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0대가 되면은 건강한 몸, 그다음에 취미처럼 즐길 수 있는 일, 돈 걱정 없는 그 생활비, 뭐 이렇게 세 가지만 구성이 되면은 연금소득까지 완성이 되면은 행복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은퇴 후에 일자리를 찾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걸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 먼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편의 그 우울해하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즐길 수 있는 일을 그동안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만을 위한 일을 좀 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퇴 후의 일자리는 즐거운 취미생활 같은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그 로제님의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로제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는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취미생활 같았다. 그래서 너무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건지에 대해서 50대, 60대도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20대 못했잖아. 그러면 50대에 한번 도전해보는 삶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진도 좀 찍어보고 못했던 것, 요즘에 춤추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50에서 60대 넘어가시는 분들도 활기차게 취미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좀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원 재테크이다 보니까 부동산 흐름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나중에 이제 부동산 경매 수업에서 좀 해드리고요. 부동산 경매 3요소라는 게 있어요. 경쟁률, 매각률, 매각가율을 가지고 부동산의 흐름을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경매와 매매를 섞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흐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경매의 3요소로 미리미리 볼 수는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영향 요소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거래량 증감, 매물 증감, 요 세 가지가 많이 영향을 주는데, 우리도 아파트 투자하고는 있지만 아파트도 다양하잖아요. 신축도 있고 구축도 있고 재건축이 될 것도 있고 다세대 빌라에 재개발되는 지역, 모아주택 이런 다 있잖아요. 나한테 맞는 목적에 맞는 것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수요와 공급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곳이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예측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볼 수만 있다 그러면 재테크를 이어갈 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부동산을 할 때에는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다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대출금하고 전세금을 지렛대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막잖아요. 그러면 수요자들이 집을 못 삽니다. 거래량 기부적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최근에 이제 전세 허그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전세가 월세화되는 그런 시장으로 흐름이 바뀌고는 있는데, 전세가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겠죠. 전세 대출을 막고 전세금이 내려가면은 거래량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의 흐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안전하게 재테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부동산 흐름은 한 번에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재테크할 때는 일단 종잣돈을 모으고 공부를 하고 시간을 갖는 그런 방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재테크도 즐거운 취미 같은 일이었으면 좋겠다. 저의 이제 바람이죠. 돈을 벌어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지출보다 수입이 좀 많은 방법으로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 책이에요. 노후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세 가지. 즐기면서 계속할 수 있는 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할 돈, 요 세 가지가 필수 요소다라고 해서 일은 내가 원하는 건 이제 찾아봤으면 좋겠고, 건강은 굉장히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잘못된 습관으로 지금의 내 모습이 됐잖아요. 만약에 나의 건강을 조금 더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습관을 좀 바꾸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은 얼마를 모으면 은퇴를 할 수 있을까? 10억을 모으면 월 생활비 3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되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나는 지금 1억을 먼저 모으기 시작을 하고 10년 후까지 어떤 계획을 해야지라는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얼마를 모으면 은퇴할 수 있을까요? 각자마다 벌써 이미 다 모아 놓으시고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 저희가 재테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10억을 목표로 하자. 그 다음에 또 20억을 목표로 하자. 1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1억을 모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부의 삼각형이라는 책 속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은퇴 자금 계산 공식 4%의 룰이라고 해서 이 4%의 룰은 책 속에서 이제 나온 사례인데요. 자산을 모아둔 은퇴 자금의 4%만 사용하면은 죽을 때까지 파산하지 않는다라는 법칙이래요. 그랬을 때 이 4%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은퇴 자금을 미국 주식에 75%를 넣고 채권에 25%를 넣게 되면은 보통 연간 7% 정도의 수익을 얻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3% 정도로 가정한다 그러면 7%에서 3%를 뺀 4% 남는 금액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에는 내가 지금 필요한 자금이 은퇴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은퇴 자금이 내가 10억
10억을 만약에 마련한다 그러면 여기에 4%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연간 생활비가 4천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4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330만 원 정도의 월 생활비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를 또 같이 빗대서 주택연금과 비교해보면 조금 비슷하게 떨어지죠. 그랬을 때 노후 생활비를 내가 300만 원을 받아서 나는 좀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 10억을 넣어놓고 주택에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해서 연수익률에서 배당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산 구성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역전세와 소득 없이 지내보니까 이게 안전한 게 아니죠. 알고는 있었지만 피부로 와닿는 게 심각하더라고요. 얘네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재투자를 하고 아니면은 제가 돈을 더 모아서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자본소득도 같이 갖춰야지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형 북테크에서는 부동산 재테크 로드맵이라고 해서 부동산 왕초보가 10년에 10억 자산가 되기라는 이제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시작하시는 거를 이제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에는 책이 최고예요. 부동산 공부 자체가 이론, 경험, 전문가,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과정이 강의로도 먼저 들을 수 있지만 고액의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곧바로 투자하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과정의 공부를 책으로 선정을 해서 같이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목표인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사람은 이제 많이 안 만나잖아요.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시작하는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 로드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으로 시작하는 재테크, 여기서 더 빠르게 실패하기, 비용 적게 들여야 한다. 최저의 시간과 돈, 자원을 필요한 행동해야 한다. 더 빠르게 실패하기 위해서 비용이 적어야지만 빨리 실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미소형 부테크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소통하면서 커뮤니티를 이어가고 싶다. 약간 이런 목표성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준비한 것이 보고 계시죠? 이 영원 재테크 이제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1억 로드맵, 이거는 독서 챌린지입니다. 첫 번째는 쉬운 부동산 경매 기초를 했고요. 제가 이 경매 기초 강사로 되게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왔기 때문에 무엇이 궁금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VOD로 쉽게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모의 입찰반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부의 삼각형 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낙담의 골짜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곧바로 공부하면 성과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정 시간에는 계속 그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실제 모습이 촥 하고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그 낙담의 골짜기를 잘 견뎌야 돼요. 근데 혼자 하게 되면은 중간에 그 골짜기 안에 그냥 빠지고 맙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누군가 동료가 있고 동료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잘 견뎌내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저는 이 낙담의 골짜기를 잘 건널 수 있도록 부동산도 그렇고 독서 챌린지도 같이 참여하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시도하는 사람한테 행운이 찾아온다라고 하죠. 매일같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 속에 부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20억을 만드는 부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공식이 나오는데요. 10년 안에 10억 자산 만드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만약에 20억을 만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10억은 부동산에서 연금을 받고 10억은 금융소득에서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600만 원의 생활비는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정도 만들어 가게 되면 노후 생활이 즐겁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4단계는요, 소득을 늘리고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저축을 하고 그 종잣돈을 굴려서 자산을 키우고 그리고 완성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저처럼 나이가 60 전후로 했을 때에는 재조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노후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득이 많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소득을 더 버는 방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득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 이외에 취미생활처럼 할 수 있는 즐거운 일, 그걸로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독서 챌린지를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즐겁게 살기 위한 거니까. 이런 4단계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했죠. 그 마중물 첫 번째 1단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계발 책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성공의 선순환 구조에서는 일단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의식에 차지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 부정이면은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부정을 아예 밑바탕에 깔고 있죠. 부정, 걱정, 그리고 두려움을 깔고 있는데 이 부정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걸 해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행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행동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하게 되면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행동하게 되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잘 될 거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부정보다는 긍정이 좋잖아요. 긍정적으로 내가 잘된 모습을 시각화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부로 가는 여러 가지 영상들, 책들 많이 나오는데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현재로 끌어와서 시각화를 긍정적으로 하고 그걸 믿는 작업. 이 작업이 실제로 오늘의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공의 선순환 구조에는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보다 좀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면은 이 성공에 대한 에너지가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을 하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의식 세계도 좀 긍정으로 바꿔야 한다. 이게 막 바꾼다고 바꿔지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생각도 밝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재테크 로드맵, 이소영 부테크, 부동산 경매. 실제로 제가 재테크했던 경험, 또 멘토링했던 경험, 여기에는 실패도 있었고요. 성공도 있었고, 장단점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들은 또 새로 배워서 같이 또 함께 얘기 나누는 그런 강의와 챌린지가 될 수 있도록, 특히 가성비 있는 강의와 챌린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소영 부테크에서 나만의 재테크 로드맵을 만든 후에 밖에 나가서 헐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원 재테크라는 주제로 만났잖아요. 이 이후에 강의에서도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